저는 노총각입니다. 42 강민우. 남들은 팀장님이라 부르며 번듯하게 보지만 퇴근 후 제 세상은 8평 남짓한 무채색 자취방이 전부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맥주 한 캔을 따며 늘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바로 제 직속 상사 정서현 부장님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하며 보내는 이 은밀한 시간이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의 회의실은 늘 영하의 기온입니다. 정 부장님이 입을 여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 흐트러짐 없는 정장, 그리고 감정이라곤 실리지 않은 그 목소리. 강 팀장, 이번 분기 실적이 목표 대비 12% 부족합니다. 원인 분석 보고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세요. 네, 부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47, 저보다 5살 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죠.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곱게 펴진 어깨선, 절제된 걸음걸이. 저런 여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공주라 부릅니다. 점심도 늘 혼자, 회식도 불참. 빈틈없는 그녀의 방어막 앞에 권력자들도 속수무책이었죠. 한 번은 김 이사님이 치근덕거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 부장, 오늘 저녁에 좋은 프렌치 레스토랑 어때? 선후배끼리 말이야. 업무상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이사님. 칼날 같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당당함이, 그 외로워 보이는 고집이 제 가슴을 자꾸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팀장일 뿐이죠. 금요일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단둘이 남았을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부장님. 네, 강 팀장도요.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수 냄새를 뒤로하고 그녀는 멀어져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전화가 울립니다. 또 선자리 이야기입니다. 민우야, 이번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39, 인상도 얼마나 좋은데. 엄마, 저 이제 선 안 봐요. 결혼 포기했다고요. 홧김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42, 포기라는 단어가 서글프게 입안을 맴돌더군요. 잠들기 전 다시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부장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누구와 와인을 마실까? 아니면 나처럼 이 긴 밤을 외롭게 견디고 있을까? 베개를 끌어안고 상상 속의 그녀를 탐했습니다. 비겁하고도 달콤한 중년의 몽상이었죠. 토요일 아침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주말. 저는 낡은 낚시 가방을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안면도의 한적한 좌대 낚시터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방들. 그곳이라면 복잡한 머릿속을 좀 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한 자리로 드릴게. 배 타세요. 짠 내음 섞인 바닷바람이 폐를 가득 채우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자. 부장님도 결혼도 내 초라한 처지도 다 있는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좌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에 헐렁한 후드티, 낮게 묶은 머리.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가느다란 담배. 제가 그토록 상상하던,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의 그녀였습니다. 부장님. 서현 부장님의 눈동자가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의 그 서슬 펄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깊은 피로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지독한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팀장,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단둘뿐인 좌대 위. 얼음 공주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를 실어 나르던 배는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좌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이 작은 방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섬이 되었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배는 끊겼고 사방은 온통 검푸른 물결뿐입니다. 배가 못 들어온다네요. 내일 아침까지는 여기서 꼬박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부장님, 아니 서연 씨는 대답 없이 창밖의 빗줄기만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의 날카로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은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낚시터 주인이 두고 간 회 한 접시와 소주 2병이었습니다. 한 잔 하시겠습니까? 부장님. 좋아요. 오늘은 부장 말고 그냥 정서현으로 마시고 싶네요. 좁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잔이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씩 달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이 2잔이 되고 2병째가 비워질 무렵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팀장은 내가 무섭죠?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다 알아요. 얼음공주, 철의 여인. 살아남으려고 쓴 가면인데 이제는 내 얼굴처럼 굳어버렸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사랑했던 선배의 아이를 가졌지만 버림받았던 기억, 부모님과 연을 끊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온 세월. 그 지독한 고독을 견디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얼음 속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여자 정서연은 25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강 팀장을 보니까 죽었던 마음이 자꾸 요동을 쳐요. 나 미친 걸까요? 서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렇게 강해 보이던 사람의 내면에 이토록 깊은 흉터가 있었다니.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요. 제 손길이 닿자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빗소리와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억눌러온 그녀의 갈망과 오랫동안 그녀를 훔쳐보던 제 욕망이 불꽃처럼 맞부딪혔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규율과 상하관계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제 품 안에서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몸은 47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 이래도 되는 걸까요? 우리 내일 후회하면 어쩌죠? 후회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는 오직 서연 씨뿐이니까요. 그 밤 우리는 바다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좌대를 흔들었지만 서로를 붙잡은 손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비로소 여자로 깨어난 그녀와 평생의 짝사랑을 품에 아는 남자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날이 밝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황홀한 꿈을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낚시터에서의 그 뜨거웠던 밤은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정 부장님은 다시 빈틈없는 얼음 공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늘한 눈빛.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강 팀장, 요청한 보고서 아직입니까? 업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싸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제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름까지 불렀던 그 여자가 맞나 싶어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퇴근길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 팀장,
요즘 정 부장이랑 분위기가 묘해. 낚시터에서 뭘 낚았길래 눈빛들이 그렇게 촉촉할까? 김이사였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그자의 뒷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봤거나 아니면 집요한 그자의 촉에 걸려든 게 분명했습니다. 불안함에 서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단답뿐이었습니다. 잊어달라고 했잖아요. 우린 상사와 부하일 뿐입니다. 그날 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짧지만 강렬한 폭로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정 부장과 강 팀장의 부적절한 밀회.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된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강 팀장, 사실이야? 정 부장이랑 사적인 감정이 섞인 관계냐고 묻는 거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 집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서연 씨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야?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여자가 47이라며? 딸까지 있는 여자가 대체 무슨 염치로 내 아들을 꼬셔? 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 그 지옥 같은 소음 한복판에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낯빛이 창백하게 질린 채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5년을 버텨온 그녀의 자존심이 사람들 발길질 아래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 씨, 우리 욕심이었나 봐요. 내가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요. 그녀는 그대로 뒤돌아 회사를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김이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멸시 어린 시선, 부모님의 절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의 절망. 42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비겁하게 숨어버릴 것인지. 바다보다 더 깊은 심연이 제 발밑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회사를 나간 뒤 사무실 제 책상은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김이사는 승리자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제게 부산지사 발령 공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로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던 서연 씨의 창백한 얼굴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랑 계속 가면 내 인생 끝이야. 어머니의 절규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대신 서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앳된 얼굴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서연 씨의 딸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아무도 안 만나요. 당신이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사람인가요? 유진의 원망 섞인 눈빛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고 당신 어머니가 25년 동안 지켜온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진 건 내 탓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 성벽이 되어주고 싶다고 진심을 다해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엄마의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25년간 여자임을 포기하고 오직 엄마와 상사로만 버텨온 한 여자의 피눈물 나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47, 처음으로 다시 설렌다. 이 행복이 겁이 난다. 저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제게는 김 이사의 비열한 입을 막을 최후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겨온 정황이 담긴 USB. 서연 씨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게 검토를 맡겼던 파일들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전날 밤 저는 김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터뜨리면 이사님도 끝입니다. 서연 부장님에 대한 투서 본인이 직접 조작했다고 시인하고 사표 쓰세요. 그럼 이건 묻어두겠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 게시판에는 정 부장과 강 팀장에 대한 루머가 김 이사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조작이었다는 정정. 공고와 함께 그의 사직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곧장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그곳에 숨어있을 그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안개 자욱한 좌대 위, 그녀는 낚싯대도 들이우지 않은 채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왔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방해 못해요.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어머니의 반대도 나이 차이도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그녀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보같이 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없는 8평 방보다 당신이랑 같이 있는 이 풍랑 속이 훨씬 더 따뜻하니까요. 바다 위로 짙은 안개가 걷히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벽 너머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평온한 수평선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서연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이지만 그녀는 아쉬워하는 대신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입어왔던 갑갑한 정장을 벗어 던지고 그녀는 집 근처 작은 골목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다시 봄. 25년 동안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닙니다. 퇴근길 예전처럼 맥주 한 캔을 사들고 무채색 자취방으로 향하는 대신 이제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꽃향기가 배어나는 그 골목으로 향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다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정성껏 키운 화분을 들고 찾아가 무릎을 맞댄 날 이후로 더는 선 자리를 알아보지 않으십니다. 22살 딸 유진이는 이제 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셋이서 식사할 때면 유진이는 아저씨가 엄마보다 더 철이 없는 것 같다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다시 그 안면도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숨어 들어온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히 손을 맞잡은 연인으로 좌대 위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 가끔 생각해요. 그날 그 낚시터에서 우리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서연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을 끼워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만났을 거예요. 내가 부장님 옆모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훔쳐봤는데요.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서연 씨가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낙조가 내리깔리며 세상이 온통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편견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외로움을 가늠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기어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마음 누일 곳 없어. 방황하는 모든 중년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이 서툰 고백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바다는 다시 빛날 것이고 우리의 사랑도 그 물결을 따라 더 깊고 단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과 용기를 저희 채널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보았던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